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오늘은 저희가 지정학의 힘이라는 책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활동도 많이 하고 지금 문학 또 예술 관련된 커뮤니티 같은 것도 운영하고 계신 우리 김정호님과 함께 오늘은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자, 저희가 1부에서는 이제 뭐 지정학에 대한 뭐 전반적인 이야기 또 우리의 상황들 또 간략하게 좀 짚어봤습니다. 2부에서는 좀 어떤 얘기를 좀 더 중점적으로 해보나요? 2부에서는 이제 뭐 맥킨드라든지 스파이크 머니라든지 하우스호프 이런 그 영국과 독일과 미국의 지정학자들 이야기 잠시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어떤 지정학적인 야심이 불러왔던 한반도 분단. 일본 얘기 좀 갑니까? 예. 약간 유튜브 맞춤형 아니겠죠? 아니 근데 실제로 이제 일본이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만 남북한 분단에 결국 물론 이제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강제로 만들었기 때문에 분단의 뭐 씨앗은 이미 그때도 내장됐습니다만. 네. 근데 1945년 8월 15일 전후로 그 일본의 고도의 지정학적인 계산이 결국 깔려가지고 남북한 분단이 유도된 것, 그 일본이 분단이 안 되고 남북한이 분단된 것. 이건 것들은 참 지금 읽어보면 정말 이 국제사회라는 것은 결국 보면 피도 눈물도 없는 정말 냉혹한 계산이 부딪히는 공간이다. 우리가 항상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당할 수 있다. 이런 걸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죠. 그런 걸 한번 볼 수 있죠. 썸네일은 또 그렇게 가겠네요. 6.25 발발 일본 때문이라고? 이렇게. 네, 한 30만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유튜브 보니까. 네, 하여튼 뭐 오늘 지정학의 힘이라는 책을 계속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일단 그러면 지정학 이론들 여러 티어리들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네, 첫 번째 우리가 본 거는 알프레드 마한의 이제 바다가 중요하다, 시파워가 유리하다는 걸 봤는데 미국의 이제 입장이었죠. 그것도 하나의 이론이군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제 영국의 입장, 결국 대영 제국을 만든 건 영국이잖아요. 전 세계를 하나의 그 구도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나라는 영국에 이제 바로 또 맥킨드라는 지정학자가 있습니다. 맥킨드, 헬퍼드 맥킨드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사실 지리학자죠. 지리학자고 옥스퍼드 대학의 지리학과를 만든 창립 멤버예요. 지리학이나 학문을 정식 학과로 만든 창립 멤버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04년에 역사의 지리적 중심이라는 논문을 발표하거든요. 역사의 지리적 중심. 이 논문이 역사와 지리의 인과관계를 밝혀가지고 지정학에서 아주 완전히 센세이셔널한 그러니까 지정학을 좀 어떻게 보면 만든 논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결국은 이 사람은 유럽과 아시아를 묶어서 유로아시아라고 명명을 했거든요. 유로아시아. 네, 지금 이제 우리 유라시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로아시아가 이 사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사람의 이론은 간단해요. 유럽의 역사는 결국은 저 유라시아, 아시아 대륙으로부터 온 자극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5세기에 훈족이 압박을 해왔잖아요. 그 압박을 해오니까 우리가 말하는 게르만족이 이동을 하죠. 그 게르만족이 이동을 해가지고 앵글로색슨족들은 영국에 가서 결국 이제 나중에 영국을 만든 거죠. 브리튼. 그리고 프랑스에 가서 프랑스에 있던 갈족인가요? 골족하고 게르만족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또 거기서 이종족을 격퇴하고 그것이 현대 프랑스의 원형이 되었고 또 거기서 내려온 사람들이 알프 산맥 이렇게 넘고 해가지고 이탈리아로 와서 예를 들어서 베네치아는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사실은 유럽의 역사는 보면 끊임없이 유라시아에서 계속해서 기마민족들이 이제 기마민족들이 압박을 해오면 그게 저항하고 쫓기고 또 대항하면서 결국은 이 유럽의 지금 국가가 만들어졌다고 보는 거죠. 그 좀 이전에는 히타이트가 또 히타이트는 소아시아. 그렇습니까? 철기 문화. 네, 맞습니다. 철기 문화 전파예요? 히타이트.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그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가는데 장애물이 없거든요. 그냥 일종의 스텝지대라고 해야 되나? 그냥 초원이란 말이죠. 그냥 쭉 달려면 된단 말이에요. 말 타고 그냥 몽골에서 그냥 쭉 달려면 그냥 바로 가잖아요. 유럽까지.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일종의 뻥 뚫린 고속도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유럽에서 아시아 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파미르 고원이랄까. 그러니까 유럽에서 가다가 내려가는 거 있죠. 인도 쪽이라든지 중국 쪽으로 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냥 쭉 가기는 가는데 가면 없잖아요, 별로. 저쪽 초원지대밖에 없잖아요. 가려면 이제 밑에 인도라든지 중국을 가서 먹을 게 있는데 그쪽으로 가기에는 그 파미르 고원, 티베트 딱 그 지방이 막아서 있죠. 세계의 지붕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가기는 힘든 거죠. 그 대신 이쪽에서 아시아의 초원지대에서 유럽을
공격하기 쉬운 몽골이나 뭐 러시아 요쪽에서는 가기가 좀 편한데 어차피 그렇죠. 유럽에서는 몽골 러시아 이쪽 갈 일은 없고 없고 가봤자 뭐 먹을 게 없잖아요. 네, 중국 아니면 뭐 인도로 가야 되는데 일로 가야 되는데 거기는 또 고원들이 고원과 맡고 있고 자 그래서 결국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결국 어떻게 보면 역사의 어떤 추동력이라고 할까? 이게 아시아에서 온다는 거잖아요. 저 대륙에서. 근데 이게 아주 혁신적인 발상이었던 게 그때가 이 논문이 발표된 게 1904년이잖아요. 네. 유럽이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는데 전혀 엉뚱하게 역발상을 한 거잖아요. 유럽이 세계의 주인인데 사실 오늘의 유럽을 만든 건 저쪽이야. 내륙에서 만들었어. 라고 말하니까 되게 신선했던 거죠. 네네. 그래서 이 사람이 쭉 그 설명하면서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아시아라든지 이쪽에 사람들이 주체가 됐는데 왜 이것이 달라졌느냐 지배관계가. 바로 15세기 후반부터 콜럼부스 시대가 열리면서 바다를 이용한 유럽이 시파를 이용하면서 관계를 역전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지금까지는 유럽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왜 유럽이 저쪽을 압도를 해버렸느냐. 우리가 바다를 활용해서 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다시 문제가 발생. 왜냐하면 지금 그 시파호가 우리가 절대적인 줄 알았는데 이제 뭐가 만들어졌냐. 장거리 철도가 완공되기 시작했다. 시베리아 철도라든지.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 바다가 아니라 육상 교통이 새로운 기동력의 주인공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지금까지는 우리 바다를 통해서 교역도 하고 불을 만들고 방어를 했는데 이제 철도가 나오게 되면 랜드 파워의 힘이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되지? 랜드 파워 시대가 오고 어떻게 됩니까? 영국은 시파워잖아. 그러니까 우리 영국 지금 조심해야 돼. 이제 우리 위협을 느껴.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지정학자들은 지금 우리의 현실이 지금 잘못되고 있으니까 경고부터 시작한 거죠. 마한도 지금 미국 해군력이 엉망진창이다. 이래가지고 우리는 국가가 멸망한다. 빨리 해군력 정비하자. 마찬가지로 맥킨더도 지금 우리가 세계 최고라고 희낙낙할 때가 아니다. 랜드 지금 시대가 온다. 새로운 이제 기동력의 주역이 바뀌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는 지금 큰일 난다. 그리고 당시 이제 결국 이 사람이 볼 때는 19세기에 영국 러시아가 그레이트 게임을 한 것도 있지만 당시 러시아가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이제 곧 완공될 날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에 대한 엄청난 컴플렉스를 가졌던 거죠. 러시아가 결국은 세계를 잡아먹을 거야. 갈수록 영토는 넓어져가고 있는 네. 그런 것들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맥킨더는 항상 이 세계 정치의 중심 지역은 유럽, 아시아, 유로아시아의 딱 북중앙 부분, 지금 그러니까 러시아가 차지한 남부 지역 생각하시면 되죠. 그게 항상 세계의 중심 지역이다 이거죠. 네. 여기가 러시아 대부분이 들어가고 중국 서부가 들어가고 몽골, 아프가니스탄 일부가 포함되는 그 지역을 이제 중심 지역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1919년 논문에서는 이것을 하트랜드라고 부른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심, 심장이라는 거죠. 세계의 심장. 요게 중심 지역이고 이 중심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파 국가가 공격하기 힘들다는 거죠. 배가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게 아주 이게 전략적인 이점도 있고 자원도 많고 여기를 결국 나중에 말 하트랜드를 장악하는 자가 유라시아를 장악하고 유라시아를 장악하는 자가 세계를 장악한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네. 자, 그리고 중심 지역에 바로 이제 옆에 있는 인접한 지역이 뭐냐면 이 사람은 내측 초성달 지역이라고 불러요. 내측 초성달. 안쪽에 있는 초성달처럼 이렇게 초성달처럼 이제 요거를 둘러싸고 있다 이거죠. 어디냐? 독일, 오스트리아, 터키, 인도, 중국. 이런 지역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은 하트랜드 중심 지역을 둘러싸면서 바다하고 인접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로도 뻗어나갈 수 있죠. 네네. 그리고 제가 그림을 한번 맥킨더의 1904년 지리적 세계관이라는 건데 그 내측 초승달 지역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도랑은 좀 많이 다르긴 한데 네네 여기서 아프리카 북쪽 그리고 유럽의 약간 동쪽이 네네 맞. 이렇게 중요하게 돼 있는 체크가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해안으로 중심 지역이 인접해서 해안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내측 초승달 지역이라고 보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심 지역이 있고 내측 초승달 지역이 있고 그리고 영국, 호주, 미국, 캐나다, 일본 이런 섬국가들 있죠. 섬나라들은 외측 초승달 지역 이렇게 이제 불렀죠. 바깥에 있는 초승달 지역인데 그러니까 맥킨더는 이런 섬나라 파워들은 별로 중요시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건 하트랜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아까 말한 마한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좀. 네, 좀 달라집니다. 하트랜드가 그 아까 말씀하셨던 뭐 중앙아시아 이쪽. 그렇죠. 러시아의 그 러시아 전체 그 모스크바 밑쪽으로 쭉 이렇게 몽골까지 포함하는 중국 서부까지 포함하는 그 중앙아시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맥킨더는 뭐라고 말했냐면 만약에 이 그 일종의 중심적 국가 하트랜드 국가에게 유리하게 어떤 세력 균형이 이루어진다면 그러니까 세력 균형이란 말이 여기서 참 중요하거든요. 국제 정치학에서.
그러니까 세력 균형은 뭐냐면 어떤 한 나라가 어떤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완전 우월하지 못하도록 여러 나라들이 협력해서 견제하는 걸 세력 균형을 이룬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력 간의 팽팽한 균형을 이루어야지 안정이 되지 한쪽 국가가 너무 독주를 한다든지 이래버리면 균형이 깨진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세력 균형 이루는 게 어떻게 보면 각 나라들의 목표예요. 자기들의 유리한 세력 균형.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갑자기 중국이 너무나 이쪽에서 힘이 동남아시아로 투사되면 미국의 힘이 깨지니까 또 어떻습니까? 다른 필리핀이나 대만을 또 막 격려해줘가지고 베트남을 격려해가지고 중국을 견제하도록 그렇게 세력 균형이 만들어지도록 계속해서 그런 것도 연속이거든요. 네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력 균형이라는 건 자기 나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나라를 둘러싸고 국정계 변해버리면 자기가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계속 균형을 이루어 나가도록 네네. 하는 것들이 이제 세력 균형이죠. 자, 그래서 만약에 그 중심적 국가 하트랜드에게 유리하게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면 그 중심 국가가 바로 아까 말한 주변 지역까지 그 내측 조성달 지역하고 계속 진출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그 대륙 내부의 막대한 자원을 이용해 가지고 대규모 함대를 건조해 가지고 마침내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맥킨더는 뭐 하나하고 다르게 지배적 랜드 파워가 지배적 시 파워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본 거죠. 랜드 파워가 힘을 발휘해 가지고 팽창을 해 가지고 그 내륙 내부의 자원을 활용해서 함대를 만들어 갖고 전 세계를 다 먹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뭐하나하고 견해 차이가 좀 있는 거죠. 뭐하는 시 파워가 결국 간다고 보는데 여기는 랜드 파워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제일 경계하는 건 뭐냐? 러시아와 독일이 동맹을 맺으면 세계 패권을 차지한다고 보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조합이 러시아와 독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러시아의 그 내부의 어떤 자원과 독일은 해안가 이 주변으로 팽창할 수 있잖아요. 네네. 이게 합쳐지면 어마어마한 이게 유리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도 이 사람 생각을 프랑스의 유명한 그 인류학자 겸 인구학자 겸 뭐 미래학자 엠마뉴엘 토드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거든요. 이 토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은 지금도 프랑스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독일을 끊임없이 경고하거든요. 왜냐하면 독일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계속해서 동쪽으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독일이. 지금요? 네. 독일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영향력을 엄청 발휘했다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결국 우크라이나 동쪽은 지금 러시아 쪽으로 분리 독립하겠다 돼버렸고 계속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실은 이제 서방에 가까워진 우크라이나의 힘이 결국 독일의 영향력이 작용했다고 보는 거죠. 독일 수상들이 가고 정치인들이 가서 계속 우크라이나의 이거를 러시아에 맞서라고 뒤에서 배후 조종을 한다는 거예요.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독일이 지금 끊임없이 팽창하는데 미국의 뭐 예를 들어 브레진스키나 이런 사람들이 본래 폴란드 출신 사람이거든요. 유태인이거든요. 네. 아버지가 폴란드 외교관이었기 때문에 폴란드가 얼마나 러시아에서 많이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브레진스키가 카트 대통령의 안보 보좌관 하면서도 소련에 대한 근본적인 반감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독일을 너무 키워줬다는 거죠. 지금 그 이후로. 그래서 지금 독일이 이렇게 가다가는 독일과 러시아 그리고 독일이 중국까지 같이 독일의 항상 꿈은 중국까지 가는 거거든요. 이런 독일이 결국 세계 핫트렌드의 지배세력이 될 거다라고 경고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중국까지 갈 꿈을 꾸고 있어요? 뭐 예전에 그런 이야기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썰들이 있는데 네. 결국 독일의 히틀러가 사실은 그때 소련하고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바르바로사 작전이라고 1941년 6월에 애초에는 독일과 소련 간에 독소 불가침 협정을 맺었다가 네. 일방적으로 깨고 러시아로 소련을 진격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바로 만주의 간동군도 같이 시베리아의 소련을 공격했다면 이 소련이 감당을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둘이가 결국 양동 작전이 안 됐냐 하니까 히틀러 입장에서는 우랄 산맥 있죠. 소련의 딱 중앙을 가르는 우랄 산맥 동쪽에서 일본이 먹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다 가져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이제 있어가지고 협상이 틀어졌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고 H2H 플랜이 있었다는 거예요. 히틀러의 H, 히로히토의 H. 그래서 둘이가 어디서 만나냐? 둘이 서로 해가지고 아프가니스탄의 카불에서 서로 만나자라는. 그래서 서로 이제 세계를 지배하자. 아, 그래요? 네, 아프간의 카불이 딱 중심이다, 이거 중앙. 하필이면. 네, 이번에 또 나오는데 거기서 딱 만나가지고 우리가 세계를 딱 나누자라고 했다는 설도 있는데 어쨌든 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결국 이 독일 같은 경우가 그렇게 만약에 뻗어 나가면 그러니까 나중에 뭐 이 독일에 지정하겠던 유명한 하우스호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독일이 소련을 치는 것을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했는데. 왜냐하면 독일이 소련을 치는 순간 소련은 영국과 미국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네. 그럼 독일 입장에서는 두 나라를 적으로 돌리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전쟁에서는. 그런데 뭐 또 히틀러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넓은 곡창
곡창지대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 독일 민족을 그 땅이 필요하다고 봤던 거죠. 그리고 독일에 석유가 모자란데 석유가 바로 카스피해 쪽에 엄청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련을 쳐서 중앙아시아 카스피해로 내려가서 그 석유를 다 먹여야겠다. 뭐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결국 보면 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큰 이제 독일이 실수는 결국 소련을 침공한 거로 볼 수 있죠. 안 그랬으면 과연 역사는 어떻게 전세가 바뀌었나? 완전히 또 달라졌을 수 있죠. 네. 그래서 결국 이런 독일과 러시아의 동맹을 아주 경계했던 거죠. 물론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영국은 기본적으로 항상 대륙을 서로 세력 균형을 시켜야 되거든요. 서로 이의제의를 시켜놓고 분할 통치를 해야지 영국이 제일 국익이 극대화되잖아요. 그냥 항상 서로 갈라놔야 돼요. 네, 그런 정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결국 어떻든 이 맥킨더 입장에서는 결국 독일과 러시아의 결합 그리고 중국이 이제 조직화가 돼가지고 러시아를 정복한다면 말 그대로 이제 전 세계를 위협할 것이다. 황하론이라고 하죠. 옐로우 인종, 옐로우 페리라고 하는데 황화, 황색 인종이 전 세계를 위협하는 재앙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 게 당시 중국이 엄청나게 약했잖아요. 1904년이면. 그러게요. 그런데 이 맥킨더 입장에서는 지리적 조건만을 딱 보는 거예요. 앞으로 중국은 분명히 세계 제국이 될 수 있다고 본 거죠. 지금 중국이 굴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맥킨더의 바로 지정학을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는 거죠. 지금 중국의 부상을 이렇게 예언한 거는 이 1904년에 벌써 예언했단 말이죠. 분명히 중국은 지리적 조건만으로도 세계 제국이 될 수 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대1로. 그리고 그 1대1로가 아까 말했죠. 왜 지금 랜드파워가 힘이 세졌냐. 네. 그거였잖아요. 장거리 철도가 부설됐잖아요. 지금 왜 중국이 힘이 세지냐? 고속철도. 지금 중국의 핵심은 고속철도를 가지고 유럽까지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다도 가지만 고속철도를 가지고 또 다른 교통망을 만들어내겠다. 우리 중국의 기술력 갖고. 그게 지금 무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결부에 보면 이 지금 맥킨더가 그 당시에 장거리 철도가 만들어지고 이제 조건을 가지고 중국을 부상을 예언했는데 지금 봐도 이게 상당히 설득력이 좀 있습니다. 1대1로보다 사실 더 무서운 건 1kg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1kg 커피.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고 계신 1kg 커피. 특히 이제 가을 되면 또 커피 한 잔,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더 생각나는 그런 계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책 읽을 땐 언제나 제가 생각이 나는 게 세계를 지배하는 5가지라는 거기에서 커피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저는 그 문장이 되게 좋은데 이 쓰고 자연스럽지 않은 이 부자연스러운 맛의 검은 액체가 왜 지금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건 낭만을 심어주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뭔가를 몰입하고 열심히 할 때 낭만은 굉장히 힘들지만 낭만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낭만적인 1kg 커피 많이 드셔주시고 한 회만에 많이 자본주의화 되죠. 맞습니다. 1kg 커피 이 정도 설명이 뭐 충분히 다 설득되셨을 것 같습니다. 1kg 커피는요 포털 사이트에서 1kg 커피 검색하셔도 되고요. 1kg 커피 앱을 다운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아유 낭만적인 커피입니다. 자, 그리고 마한과 그리고 맥킨더의 이론들. 그리고 이 맥킨더의 이론에서도 만약에 독일과 러시아가 동맹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영국은 이제 교두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교두보 중에 하나가 뭐냐? 프랑스, 이탈리아, 이집트, 인도 그리고 한반도를 딱 집어요. 한반도까지 집어요? 한반도가 딱 교두보가 돼요. 맥킨더가. 그러니까 이 맥킨더에서도 이 한반도가 아주 랜드 파워를 견제하는 교두보가 된다고 딱 본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브레진스키도 그렇게 보고 다 이 한반도는 사활적 이익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쉽게 이게 어느 나라가 버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하긴 중요하네. 다 나와요. 맥킨더 이론에 나오고 뭐 나중에 뭐 스파이크먼 이론도 나오고 브레진스키도 나오고 전부 다 이 한반도는 하나의 어떤 체스판에서 중요한 하나의 어떤 교두보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요?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자, 그런데 결국 이 맥킨더 이론이 그 이후로 왜 이제 중요해졌냐면 이렇게 봤거든요. 결국 이 사람은 결국 그래도 영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국의 전략을 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봐요. 자, 결국 그래도 10파워 국가, 영국의 해군이 말 그대로 교두부 국가, 그러니까 저 러시아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항할 수 있는 뭐 프랑스라든지 이런데 육군을 지원해 준단 말이죠. 그러면 러시아나 소련 입장에서도 이 랜드 파워도 교두부 국가에서 육군 병력이 딱 이렇게 다른 병력이 지원되니까 자기들도 육지에 병력을 배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마한처럼 해군력 강화에 집중할 수 없다는 거죠.
랜드 파워가 해군력 강화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이제 시파워에서는 교두보 국가에 계속해서 병력을 지원해 줘라. 지금 똑같은 거죠. 주한미군이 미국이 시파워인데 한반도의 병력을 교두보에 지원해 줘요. 네. 그러면 이건 단순히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를 다 견제한단 말이죠. 주한미군이. 그다음에 이 주한미군을 통해서 일본의 재무장도 견제를 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다목적 포석이 된다는 거죠. 예. 자, 그게 이제 맥킨더의 이론. 네. 그리고 이게 결국은 나중에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다음에 소련을 봉쇄 정책하잖아요. 소련을 꽁꽁꽁 둘러싸잖아요. 전부 다. 뭐 완전히 소련을 꽁꽁 둘러싸는 봉쇄 정책의 컨테인먼트 팔리시의 기본이 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련을 꽁꽁 둘러싸가 교두보 국가를 지원하면 소련이 그 병력을 지원하니까 미국과 맞서는 군비 경쟁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이긴 거죠. 뭐. 네. 실제로 이제 그 말대로 좀 많이 가기도 했고. 예, 그게 바로 미국의 대서봉쇄망 포위 전략의 기원이 바로 맥킨더 이론에서 나온 겁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게 참 이 맥킨더의 이런 어떤 여러 구상들이 냉전 시대 때 아주 적절히 활용됐고 또 지금은 중국의 권리를 설명하는 이론으로도 되고 있는 거죠. 랜드 파워가 이제 결국은 계속해서 이제 성장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맥킨더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이 이론을 1차 세계대전이지 않습니까? 딱 그거 끝나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정치에도 뛰어들었지만 그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다시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이 지정학적인 제안을 국제사회에 합니다. 어떤 제안하냐면 독일이 다시 패권 국가로 떠오른 걸 막기 위해서는 동유럽의 독립국가를 만들어가지고 일종의 완충지대, 일종의 해랑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 독립한 나라들이 많아요. 체코슬로바키아라든지. 그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헝가리라든지 이런 나라들, 루마니아, 불가리아, 그리스 쫙 이렇게 해랑을 일부러 독일을 견제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해놓으면 독일이 다시 나와서 얘들이 필요한데 이쪽이 각각이 다 민족이 다른데 독일 말에 잘 듣겠습니까? 제왕 세력을 만드는 거죠. 특히나 폴란드 같은 경우는 폴란드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반드시 사실 폴란드가 독립국가로 필요하거든요. 완충지대로. 왜냐하면 독일에서 폴란드가 없이 그냥 가버리면 있잖아요. 모스크바까지 그냥 일사천리로 가버리거든요. 폴란드가 중간에 제왕을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폴란드를 독립국가로 만드는 거예요. 독일 오른쪽으로 이렇게 뺑 둘러서 나라들은 이제 독립을 시켜줬다. 네네네. 그렇게 제안을 했고 그렇게 안 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안 하고 만약에 독일을 그냥 가혹한 배상을 했잖아요. 1차 대전. 가혹한 배상하면 독일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자극을 받아가 더 잘할 거다. 일을. 우리 한번 더 힘을 내보자. 우리 자존심이다. 근데 결국 이 맥킨더대로는 됐지만 너무 가혹한 또 배상이 요구돼 가지고 나중에 독일에게 오히려 히틀러 정권이 들어서는 악작용이 됐죠. 근데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러시아 혼자로는 절대 독일을 막아설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쭉 동유럽을 둘러쳐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맥킨더가 유명했던 말이 이겁니다. 동유럽을 지배하는 자가 하트랜드를 지배하고 하트랜드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이렇게 된 거죠. 아, 그게 맥킨더의 맥킨더에서 나온 결론이에요. 동유럽을 지배하는 자가 하트랜드를 지배하고 하트랜드를 지배하면 당연히 전 세계를 지배하고. 결국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그 맥킨더의 이 생각들이 이제 우리가 아까 말도 했지만 이 맥킨더가 사실 지정학적으로 이론적 기초를 가장 이제 많이 깔았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죠. 지금으로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더 있습니다만 이제 자세한 내용은 또 책을 보시면 자세히 나오고요. 이 지정학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 미국에서는 지정학이라는 말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거의 금기어였거든요. 왜요? 서방에서는. 히틀러 쪽에서 하우스호프라는 이 사람이 이 맥킨더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독일에 일종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이론으로 바로 이 지정학을 활용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지정학이란 말이 금기시됐던 거죠. 이 하우스호프라는 사람은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아들은 큰 아들은 그 우리 예전에 톰 크루즈 나온 영화 있죠. 슈토펜베르크 대령의 히틀러 암살 작전 있죠. 발키리 작전 발키리. 발키리. 그 발키리 작전에 관여해가지고 히틀러 암살하려고 관여했다가 결국 잡혀갖고 처형당했거든요. 이 사람 아들은. 근데 이 사람은 바로 히틀러의 스승이에요. 히틀러가 감옥에 잡혔을 때 미네 폭동을 일으키려고 감옥에 잡혔을 때 면회를 가가지고 계속 강의를 해준 거예요. 독일 민족이 앞으로 살려면 지정학으로 어떻게 영토를 동유럽을 다 차지해야 되고 이런 걸 강의해 준 사람이에요. 자기 아들은 히틀러 죽이는 업무에 관여했다가 결국 처형당한 참 진짜 독일의 애국자였고 그리고 자기 부인도 유태인이에요. 자기 부인도 유태인이고 하여튼 좀 특이한 사람이었는데 묘한 인연이 있네요. 근데 이 사람은 또 재미있는 게 일본의 군사 문화에 완전 천착한 거예요. 일본의 사무라이 문화에 완전 뿅 간 거예요. 하우스호퍼가? 네, 일본에 좀 체류했을 때, 야, 이런 식의 군국주의가 돼야지 이 나라가 발전한다. 이렇게 막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군인을 우대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거를 가지고 결국 독일도 이렇게 가야 돼. 일본은 독일의 프로이센의 군사에서
영향받아가 이렇게 가고 또 그것들이 발전시켜갖고 또 독일한테 가고 이렇게 서로 이제 에스컬레이터가 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본 거예요. 이 독일의 사람들은 인간은 예전에 보면 인간이나 동물은 모든 생물은 영토적 요구가 있다고 보거든요. 본능이 공간을 차지해야 된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돼? 땅을 자꾸 차지해야 되고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국민에게 생활할 수 있는 땅과 자원을 제공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 계속 정복을 해야 된다 이거죠. 영토를 넓히는 것은 자연스러운 본성이고 강한 국가는 살아남고 약한 국가는 죽어야 되는 게 바로 진화의 자연계의 진화나 인간 사회의 진화는 똑같다고. 이 사회 진화는 신봉자들이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 독일은 지금 너무나 핍박받고 있어. 그래서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독일은 못 가진 나라 중에서 가장 못 가진 나라다. 왜냐? 위로는 북해와 발트에 막혀 있고, 남쪽으로는 알프 산맥에 막혀 있고, 서쪽으로는 프랑스라는 강대국에, 동쪽으로는 러시아라는 강대국에 막혀 있고, 우리는 못 가진 나라 중에서도 가장 못 가진 나라다. 이게 일본하고 똑같은 생각들이에요. 일본 애들이 이런 생각하거든요. 일본이 러일 전쟁, 청일 전쟁 일으킬 때 그 일본의 국민 소설가 시바 료타루의 언덕의 구름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언덕의 구름인가 나는 듯이란가 하여튼 그 소설 대목 이런 게 나오거든요. 지금 한 자그마한 나라가 세계에 이제 들어가려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진 것 없는 나라가 어떻게 하면 가진 것이 많은 나라를 상대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가. 항상 그런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데 똑같아요. 독일도 그렇고. 우리는 못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결국은 맞서야 된다. 근데 영국하고 소련, 러시아에 다 맞서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주적은 영국이다. 어디까지나. 그래서 우리는 소련하고는 연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일본하고 연합하면 우리는 절대로 앵글로색슨에 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꿈꿨던 거는 독일, 소련, 일본의 삼각연합이었던 거죠. 이렇게 하면 절대로 우리는 지지 않는다. 약간 그럴 수는 있겠네요. 네. 소련의 어마어마한 자원 같은 것들과 독일의 뭐 기술력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갖고 밀어붙이면 그 꿈을 꿨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히틀러가 바르바로사 작전으로 소련하고의 불가침 협정을 깨고 독일을 진격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소련은 결코 이제 이렇게 놓으면 안 되는데 이래 되면 소련은 영국, 미국에 붙을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는 독일은 쉽지 않다고 봤는데 근데 이 사람도 뭐 의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깨니까 또 칭찬해 줘야죠. 역시 잘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의용이 진짜 무서운 게 아무리 내가 좋은 의도로 하더라도 결국은 현실을 왜곡해 갖고 결국 히틀러까지 망하게 만든 거예요. 차라리 조언을 해야죠. 차라리 내적으로. 근데 결국은 아니야. 역시 영명하신 히틀러 카카 자원을 소련을 공격해서 석유 자원을 확보한다. 그럼 나라 망한 거죠. 결국은 그래서 결국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 일본이 소련을 동시 공격한다면 우리가 승산이 있다고 봤는데 우랄 산맥까지 아까 말씀드린 일본 지배권을 인정하라는 제안을 히틀러는 거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히틀러가 베를린과 도쿄 사이에 육교를 태워버렸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베를린하고 도쿄 사이를 갈 수 있는 육교가 있는데 그걸 태워버렸다. 그런 이야기 나오죠. 그리고 일본도 결국 히틀러가 계속 조언을 하우스호프가 재원을 해줬거든요. 근데 일본한테는 어떻게 조언했냐면 중국 본토를 가지 말고 남쪽으로 가라. 그 동남아로. 근데 일본은 중국으로 먼저 가버렸잖아요. 그럼 결국 당신들 망할 것이다. 결국은 일본도 결국 그렇게 망하고 독일은 결국 미국과 소련을 동시에 적을 돌려서 망하고. 자, 결국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니른베르크 전범 재판이 열리는데 이 사람이 이제 법정에 서게 되는데 본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히틀러가 소련으로 절대 가면 안 된다. 특히 소련으로 가려면 최소한 영국을 중립화를 시켜야 된다. 이미 프랑스까지 다 우리가 전 유럽을 대륙을 석권했으니까 영국하고 협상을 하자고 어떻게든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당시 2인자 헤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독일에. 헤스라는 아주 이제 나치 정권에 또 2인자가 있었는데 하우스호프의 아주 수제자였죠. 그러니까 이 사람 그 헤스가 어떻게 하냐면 있잖아요. 혼자 비행기를 몰고 스코틀랜드로 혼자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낙하산 타고 내려가지고 영국에 휴전 협상하러 단독으로 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협상을 시도했던 거죠. 영국하고 휴전을 어떻게든. 근데 이제 그 막상 그렇게 잡혔다고 이제 선전이 나오니까 나치에서는 헤스는 정신 이상자로 몰아붙이고 영국에서도 그 제안을 신빙성있게 안 받으려고 감옥에 가둬놔요. 그래서 이 사람은 헤스는 결국 종신형을 받아가 죽을 때까지 감옥에 한 60년 살았을 거예요. 한 60년 살았어. 50년 정도 감옥 살았. 그렇죠. 죽은 게 거의 80년. 하여튼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이 하우스호프를 전범으로 기소하려니까 헤스를 불러가지고 너희들 작전했지 하는데 헤스가 왔잖아요. 대질신문을 할 거 아닙니까 법정에서. 헤스가 차마 자기 스승이었잖아요. 정신 이상자인 척. 이 사람 모르는 척 연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우스호프도 기분이 그랬겠죠. 그래서 결국 하우스호프는 나중에 부인하고 같이 극약을 마시고 자살하는 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마디 하죠. 나는 잊히고
또 잊히고 싶다. 응? 잊히고 싶다. 이 세상에서 잊혀지고 싶다. 잊히고 싶다. 잊히고 싶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정학이란 말이 터부시 된 거죠. 이 하우스호프 때문에 지정학의 말 이제 끊이지도만 히틀러란 말하고 똑같아라고 했는데 이 지정학이 참 또 재밌는 게 나온 게 결국 이 지정학이 많이 나오게 된 게 바로 이 하우스호프하고 같은 고향 출신이죠. 독일 바이에른 출신의 헨리 키신저가. 헨리 키신저가 독일에 태어났잖아요. 바이에른에서. 그래서 그래요? 미국 이민 왔거든요. 그래서 키신저가 그 말을 살려냈죠. 나중에. 키신저가 결국 안보 보장은 되면서 지정학적으로. 그래서 키신저는 삼극체제론. 세 가지 세력이 있을 때가 가장 안정하다 해가지고 결국은 중국을 데리고 나온 거죠.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서 중국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 지정학하는 이 키신저나 이런 사람들도 비스마르크 있지 않습니까? 결국 프로이센을 독일 통일에 원동력으로 만들어낸 비스마르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5나라가 있을 때는 세 나라하고 함께 하는 편에 들어가야 되고 세 나라가 있을 때는 2나라하고 함께 하는 편에 들어가라. 무조건 주류에 들어가라. 그러면 이긴다. 그게 간단해요. 정치의 핵심은 무조건 주류에 들어가야 된다. 세력에 들어가야지 이긴다. 네. 무조건 주류를 만들어라.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비스마르크의 말인데 그것을 충실하게 써먹은 게 바로 키신저가. 그래서 세 가지가 있다. 어떻게 할래? 중국하고 2대1로 싸우면 우리 이기잖아. 이겼잖아요. 2대1. 어떻게 보면 간단하거든요. 네네네. 2대1 전략으로 우리는 이긴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키신저가 이제 살려냈습니다. 네네. 이 지정학이란 네네네. 말을. 예전에 그 오징어라고 있어요. 그 초등학교 때 하던 게임 아이들끼리 하던 게임 중에 거기도 항상 이런 지정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혹시 모르세요? 오징어 달구지. 오징어 달구지. 오징어 달구지 하죠. 네. 그러니까 오징어를 이렇게 그려놓고 땅 따먹기. 땅 따먹기라고 땅 따먹기는 손으로 우리가 하는 거는 거죠. 그 돌 던져서 이렇게 발로 그건 이제 뛰는 거? 비석치 같은 거 같고 오징어는 이제 오징어 대가리 그다음에 몸통 그다음에 다리가 있는데 그 사이를 뭐 건너뛰면서 하여튼 맨 위까지 아마 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마 그 오징어 경기의 룰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가만 보면 일종의 그 지정학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니 뭐 우리 세상 살아가는 게 아니 지정학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개인의 재테크하고 관련이 있죠. 부동산 투자. 그 지정학에서 강남 투자를 아무리 욕을 해도 끝까지 했던 사람들은 IMF 때도 하고 이제 강남은 끝났다라고 할 때도 했던 사람들은 결국 살아남았죠. 지정학적 투자에서. 그것도 개인의 지정학이죠. 투자의 지정학이죠. 네.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정학. 인기 키신저로 이제 넘어갑니까? 네. 근데 키신저보다 이 키신저 앞에 사람이 스파이크 머니라고 림랜드라는 개념을 주장했거든요. 스파이크 머니. 네. 그러니까 이 스파이크 머니는 왜 재밌냐면 하와이를 이제 공습을 받았잖아요. 완전히 이제 진주만 침공이 됐잖아요. 그런 다음에 한 달도 안 지났는데 이제 논문을 발표하잖아요. 그리고 연구 학술 토론회 열리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이 사람이 무슨 논문을 주장을 하냐면 지금 이제 막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일본하고.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국은 일본, 독일하고 동맹을 결성해야 되고 소련을 견제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지금 전쟁이 이제 막 시작했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일본, 독일을 완전히 없애면 안 되고 걔들 전력을 살려줘야 되고 지금 동맹국인 소련을 이제 견제를 해야 된다. 전쟁 막 시작했는데 한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죠. 결국 이 사람은 국가의 투쟁은 결국 생존의 투쟁이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모든 것이 결정한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 국제사회는 기본적으로 무정부 사회라는 거죠. 규칙이 없고 심판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기는 놈이 장땡이다라는 식으로 됐는데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미국 단독으로는 우리 미국이 이 혼자로는 이제 미국은 서방구를 대표하잖아요. 동방구의 이 하트랜드라고 할까요? 몇 킬로 개념. 이 세력이 인구도 서방구의 2.5배, 인구는 7배. 그리고 면적은 2.5배. 그러니까 만약 이 잠재력이 있는 나라가 동방구에서 그러니까 일종의 말하는 하트랜드에서 통일된 강국이 나타나면 아무리 서방구의 미국이 힘이 세더라도 당해낼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국은 끊임없이 견제를 해야 된다. 하트랜드에 통일된 강국이 출현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견제하느냐? 바로 림랜드가 중요하다는 거죠. 림랜드가 어디냐? 아까 말한 유라시아의 주변부에 있는 나라. 주변국들. 한반도, 중국, 독일. 그러니까 만약에 이 모든 것들을 해가지고 우리가 러시아, 소련에게 만약 동맹국이라 해서 힘을 다 몰아주면 나중에 소련이 이걸 통일해가지고 결국 우리한테 다가올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때 우리는 일본과 독일을 가지고 소련을 견제해야 된다. 이거를 벌써 그때
딱 제시를 한 거죠. 네네. 그래서 이 사람은 하트랜드를 너무 강조를 한다. 그 맥킨더는 너무 강조를 했고 자기가 볼 때는 이 림랜드가 오히려 더 사활적으로 중요하다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네. 그 결국은 뭐 시파워와 랜드파워가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서로 싸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시파워와 랜드파워가 림랜드하고 싸움 붙기도 하고 또 시파워가 랜드파워가 연합해서 림랜드하고 싸움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이렇게 봐요. 독일하고 영국, 러시아하고 이렇게 싸움으로 보거든요. 독일 대 영러가 붙었다고 보거든요. 독일은 림랜드란 말이죠. 그리고 네. 영국은 시파워고 러시아는 랜드파워죠. 시파워와 랜드파워가 연합해서 림랜드하고 싸움을 붙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이제 전쟁은 일어나고 그 전투가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가장 극한 것은 뭐냐? 섬나라하고 연한 어떤 림랜드하고 이런 것들이 결합해가지고 랜드파워와 시파워를 동시에 갖추게 될 때 이것은 어마어마한 위협이 된다. 이게 결국은 지금 바로 중국이죠. 중국이 지금 바로 그 림랜드의 장점을 살려가지고 네. 먼저 랜드파워의 어떤 이제 내부가 안정이 됐잖아요. 이제 국경 문제가. 그러면 시파워를 투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디? 동중국해, 남중국해. 우리 뭐 제1도련선, 제2도련선 해가지고 중국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돌파를 시도한다 이거죠. 그래서 중국이 동아시아 패권을 활용점정이랄까 종집을 찍는 거는 대만을 가지게 될 때 이 동아시아 패권이 완성되는 거죠. 네네. 대만이 딱 들어오는 순간 이제 이 미국은 사실상 거의 괌 이후로 완전히 후퇴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만도 사실은 포기하기 힘든 전략적 거점이 되는 거죠. 네. 지금 이제 방송 처음부터 들으신 분들은 네. 좀 괜찮으시겠습니다만 또 나눠서 듣거나 네. 또 2부부터 들으신 분들은 시랜드래. 시파워, 뭐 랜드파워, 또 하트랜드, 림랜드 이게 좀 네. 헷갈리실 수 있는데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영국처럼 이런 저 해양 국가 이거 이제 시파워고 네, 맞습니다.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이제 랜드파워, 대륙국가. 대륙국가 그리고 하트랜드가 이제 유라시아 대륙의 거의 중심부. 한가운데 네. 있는 지금의 대충 뭐 동유럽 동유럽과 러시아 뭐 중앙아시아 남부와 정도. 중앙아시아와 몽골, 중국 서부까지 그 정도까지가 이제 하트랜드. 하트랜드고 림랜드는 그걸 유라시아의 주변으로, 주변 지역. 네, 그거 한반도, 중국, 독일, 프랑스 이렇게 그러니까 뺑 둘러 있는 뺑 둘러 있는 해안가 쪽이라고 보시면 네, 되겠죠. 거기가 네. 이제 림랜드 네, 이런 네. 개념이 있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제 맥킨더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동유럽 그죠. 동유럽을 장악하는 자가 하트랜드를 장악하게 되고 하트랜드 장악하면 유라시아 장악한다 했는데 스파이크만은 무슨 말하면 이렇게 말하죠. 림랜드를 지배하는 자가 유라시아를 지배하고 네. 유라시아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이렇게 본 거죠. 아, 조금 다르네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림랜드가 핵심이라고 본 거죠. 림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바로 스파이크먼의 림랜드 이론을 따라서 1대1로 하고 있는 거죠. 딱 림랜드잖아요. 딱 진주 목걸이로. 네네네. 림랜드 전략을 쓰고 있죠. 여기에서는 뭐 미국 얘기 이런 건 거의 안 나오네요. 아니죠. 그래서 미국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은 바로 강대국이 유라시아 림랜드 지역을 지배하는 것이니까 끊임없이 통일된 나라가 못 나오도록 끊임없이 개입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봉쇄를 하고 서로 이제 이의제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절대로 고립되면 안 된다. 고립되는 순간 미국이 그러니까 트럼프식의 고립주의로 가는 게 되게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 트럼프가 아무리 고립주의를 가도 결국 미국의 국가 현실주의적 이해관계상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있긴 하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그 남미나 아프리카 쪽은 거의 뭐 언급되진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결국 핵심이 어떻든 미국과 영국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지정학이다 보니까 네. 나머지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지역들을 이제 우리가 볼 거는 조금 다르겠죠. 자기들하고. 네. 하여튼 뭐 지정학 관련된 주요 이론들. 네. 이론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사실 지정학이라는 학문의 거의 이제 뼈대 같은 분들이었던 거고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비유해서 보건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이제 지정학의 현실적 얘기를 네, 이제 좀 그렇죠. 이제 바로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이제 네. 이 이론들이 결국 키신저 브레진스키에 의해 가지고 정말 이 세계를 하나의 체스판 두듯이 하면서 이론들이 만들어졌고요. 그것이 우리 현실에 나타났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지금 이론만 살펴봤으니까 이제 일본이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지정학을 가지고 자기들의 국익을 최대화하면서 결국 우리 한반도의 분단을 일으켰는가 이거를 오늘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참 통한의 일격일 수 있는데 그냥 사실은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잖아요. 그럼 사실 어떻게 하냐면 독일을 네 군데로 나눴거든요. 독일은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독일을 4등분했어요. 베를린만 4등분한 게 아니라 독일은 있잖아요. 저 위쪽은 프랑스가 가지고 뭐 밑쪽은 영국이 가지고 동쪽 위는 러시아 가지고 동쪽 밑은 미국이 가지고 완전히 그러니까 4분을 해버린 거야. 4분단. 그러니까 독일이라는 나라를 이제 영원히 못 일어나게 네. 옛날 19세기로 돌려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결국 지정학 때문에 결국 다시 독일은 동과 서독만 나눠지고 결국은 나중에 또 통일이 됐단 말이죠. 네. 이 지정학이 장난이. 일본이 바로 그 지정학을 가지고 결국은 자기들 패전국이면 일본이 분할돼야 되는데 일본이 분할 안 되고 일본이 사실 분할돼야 되거든요. 동일본, 서일본식으로 지금 치면 북해도하고 일본의 도쿄하고 이쪽 동쪽 지역하고 일본의 규슈하고 요 오사카 서쪽 지역이 이렇게 분할을 되는 게 이상적이거든요. 네. 전쟁의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근데 일본이 어떻게 했느냐? 코시로 유키코 일본대학 교수가 논문 하나 발표했어요.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종반 게임. 어떻게 전쟁을 유리하게 게임을 끝내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 지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보여준다 이거죠. 전쟁은 이기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는 것도 어떻게 지느냐가 중요하다는 게 일본의 사례에서 나타나거든요. 지정을 가지고. 잘 져야 된다. 잘 져야 된다는 거죠. 자, 어떻게 했냐. 일본 정부하고 군부는 1944년 후반에 이미 우리는 졌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이제 이거 질 수밖에 없다. 1944년 후반에 이제 안 된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만약에 미국이 태평전쟁은 미국과 일본의 싸움이었잖아요, 사실상. 영국하고 뭐 네덜란드 했다지만 네. 의미 없고 미국과 일본의 싸움인데 태평양 전쟁 때 미국이 지금 일방적으로 지금 일본하고 싸움하기 때문에 만약에 승리가 미국의 일방적 승리로 귀결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미국은 자기 마음대로 일본을 완전히 처참하게 난도질할 거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일본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자, 그런데 전쟁이 이제 돌아간 상황을 잘 보니까 1944년 후반기 되니까 이제 연합국이 우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미국과 소련 사이에 균열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균열이. 약간 이해관계가 다르다. 그리고 영국도 미국과 소련의 어떤 균열을 자꾸 벌리려고 한다. 네. 요 이제 틈을 포착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소련을 끌어들이자. 소련을 끌어들이면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그러니까 소련이 아시아에서 만주에서 전쟁에 참여한다든지 해버리면 미국 마음대로 일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다. 소련이 들어왔으니까 소련도 그럼 우리 거 내놔 이래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와중에서 결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이 결국은 영토 확장에 야심이 있기 때문에 미국 네. 입장에서는 이 소련을 단독으로 이 지역에서 굉장히 힘들 거다. 그럴 때 우리 일본의 도움이 필요할 거다. 그러면 우리 일본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라고 보고 소련을 전쟁에 참여시키는 거에 전략의 핵심을 두기 시작한 거죠. 소련을 어떻게든 끌어들여 갖고 전쟁을 해야겠다. 당시 1941년에 소련과 일본 사이에서는 불가침 협정이 체결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소련이 8.15 자기들 항복선언 일주일 앞두고 참전해가지고 소련이 그냥 네. 숟가락 얹는데 그게 아니라 일본의 치밀한 사전 유도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 했느냐? 소련이 참전하도 유도를 했다는 거죠. 자, 어떻게 했냐면 뭐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일본 관동군이 소련을 시베리아를 계속 침략하려고 하는 시도는 있었어요. 39년에 몽골 노몬안에서 전투해가 일본군이 엄청나게 졌고 2만 명 이상이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동군이 물론 시베리아 정복도 있었지만 어떻든 그 44년 당시에는 더 이상 이제 그런 힘들은 없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때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봐요. 일본의 사무라이 전략 문화, 사무라이 문화의 특징은 항상 한쪽에만 줄을 안 쓴대요. 항상 양쪽에 줄을 쓴다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야지 생존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양쪽에. 아니 원래 한 주군 하나 섬기고. 절대 안 그렇습니다. 네. 서로 경쟁을 유도해가 자기 몸값 높이는 것도 있는 거죠. 사무라이들이? 사무라이들이. 근데 이거는 이 사무라이뿐 아니라 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할 수 있으면. 우리나라에도 정치인들에게 자문한 학자들은 절대 한쪽에 올인 안 합니다. 예를 들어 야당 후보가 유리할 때 여당 후보가 유리하면 여당 후보는 70% 자문해주고 야당 후보는 30%에서 누가 되더라도 나는 등용될 수 있게 다 밑밥을 다 깔아놔요. 생존을 위해서는 누가 될 수 진짜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항상 전략적 선택의 폭을 넓혀 놓는 게 생존에 유리한 거죠. 네. 그래서 일본은 바로 이런 문화를 발휘해가지고 자 이제 딱 그걸 하는 거죠. 자 일본이 전쟁을 끝나는 시점은 소련이 참전하는 시점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의 단독 승리로 절대 확정이 안 되는 시점을 노려가 일본이 항복을 해야지 미국이 단독 승리하는 시점에서 일본이 항복해버리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항복의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고 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당시 일본 해군 소장 다카키 소키치가 종전 관련된 보고서를 초안을 작성해요. 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국의 아시아 단독 지배에 소련은 반대할 것이고 이렇게 될 때 소련이 참전해가지고 자기들의 만주나 한반도나 일본에 대해서 자기 몫을 요구할 때 미국이 혼자서 대응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럴 때 일본의 역할을 미국이 다시 인정하게 될 것이고 이 길만이 일본이 아시아에서 지위를 다시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아시아에서 소생하려면 소련을 끌어들여가지고 미국과 소련에 둘 다 일본을 상대로 싸움을 했다. 둘 다 공이 있다고 해가지고 서로 다툼을 벌이게 한 다음에 네. 미국 입장에서 결국 이 소련을 상대하려면 일본 애들이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해야지 우리 일본은 다시 살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미국이 만약 성공한다면 미국은 중국의 북부
만주, 한반도를 다 지배를 할 것이고 소련은 그 시도를 제재를 할 것이다. 당연히.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미국이 우리 본토를 공격하고 그거에 상관없이 소련이 무조건 만주 한반도를 공격한 다음에 항복을 해야 된다. 무조건. 우리의 항복 시점은 미군이 도쿄에 들어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련군이 만주 한반도에 들어올 때 항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소련군이 이 전쟁에 참여했다는 그렇죠. 단서가 무조건 하나 있어야. 그렇죠. 그래야 이제 우리 소련도 우리 저 이겼다, 미국도 우리 때문에 이긴 거야 이렇게 서로 약간 그렇죠. 그렇게 경쟁을 해줘야. 예, 예. 그래 일본의 몫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소련이 한반도 진입하는 거는 무조건 다 철수해줘 이런 거야. 소련이 1, 2 들어오면 1이 후퇴하는 게 지침이 내려가요. 그 소련이 한반도 들어올 때 무혈입성해요 거의 들어올 때. 근데 미국의 한반도 진입은 저지하는 것에 초점 맞춰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당시에 관동군 병력을 중국에도 이제 관동군 말고 남반군이 100만이 있는데 그거를 그러면 소련에 대항하려면 끌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만주를. 안 끌어와요. 그러니까 소련이 들어오기 쉽게 하는 거죠. 관동군이 물론 병력이 많았다 지금 100만 가까이 있지만 소련에 비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도 정강할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조선군 사령부를 해체를 해버려요. 조선군 사령부를 해체하고 제17지역군을 신설하는데 제가 알기로 북쪽은 관동군이 관할을 하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그게 간단해요. 미국하고 소련이 서로 역할을 분담한 게 있거든요. 나중에 소련이 일본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더라도 전쟁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관동군을 소련이 상대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관동군 작전 범위를 45년 초에 바꿔버린 거예요. 관동군의 작전 범위가 지금까지 만주만 있었는데 한반도 북부까지. 그렇게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련이 일본이 밑밥을 깔아준 거죠. 네, 소련이 들어오도록. 그래서 실제로 북한 지역에 배치된 일본군 병력은 11만밖에 안 되고 남한은 23만이 배치돼요. 미군에게는 철저하게 저지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미군은 쉽게 그러니까 한반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반도의 남쪽에는 주로 이제 남쪽에는 미군이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고, 네. 북쪽은 이제 러시아가 소련이 들어오니까 들어올 테니까 네. 북쪽은 좀 놔주고, 그렇죠. 남쪽은 일단 병력을 많이 배치하면 미군이 부담이 되잖아요. 들어오기가. 왜냐하면 제주도에만 6만 명 배치했거든요. 그럼 이게 들어온 순간 또 난리 날 거 아니냐 생각하니까 쉽게 못 들어오는데 소련은 북쪽에 병력 별로 없으니까 들어오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밑밥을 깔아줬다는 거죠. 일부러.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됐냐. 소련은 그래서 이제 딱 어떻게 합니까? 8월 8일 날 이제 불가침 조약 폐기하고 참전 선언하거든요. 선전포고. 네. 8월 9일 날 함경북도 운계 총한방 앙수 들어와요. 그 일본 군이 맞는데도 그냥 그때 일본군 지침 소련이 1, 2 전진하면 1이 태가가라. 이게 지침이에요. 그래서 8월 13일 날 청진까지 들어와 버려요. 이래 되면 어떻게 된거야? 속도가 미국이 나중에 우리나라 들어온 게 한창 뒤에 들어오거든요. 9월 달 훨씬 넘어 들어오거든요. 소련은 이미 8월 초에 8월 달 10일에 벌써 이래 들어오면 8월 말까지 부산까지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난리가 났겠죠. 이러면 한반도를 소련이 다 먹어버리잖아요. 그래서 8월 10일과 11일 사이에 미국에 그 바로 본스틸 대령하고 러스크 대령이 둘이 대령과 중령이라고 하는데 둘이가 모여가지고 야 어떻게 끊냐. 이거 한반도 다 먹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38선 꺼버리는 거잖아요. 미국의 대령과 중령 둘이서 38선을 꺼가지고 야 여기까지 들어오지 마. 자기들은 서울은 어떻든 우리가 지켜야 된다 생각하니까 38선 여기까지 위는 너희들하고 우리가 여기는 우리가 할 때 요 밑으로는 내려오지 마. 네. 라고 해서 13일 날 트루먼이 그걸 승인해요. 그런 다음에 다음 날 14일 날 스탈린이 동의해가지고 결국 바로 한반도가 분할된 거죠. 그 미국의 그리고 소련의 대령 중령들이 합의를 하고 아니 미국 대령 중령이 만든 거죠. 그러니까 소련이 왜냐하면 소련이 다 먹을 것 같으니까 야 38선 밑으로는 일단 더 이상 요 밑으로는 내려오지 마. 하고 이제 소련에 제안을 했고 소련은 오케이. 인 거죠. 바로 이 일본의 지정학적인 이 정말 치밀한 전략으로 미국이 38선 깔 수밖에 없고 소련은 듣고 이게 깔리는 거예요. 일본이 나눴다고 말씀하셨군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떤 대선 후보들끼리 점령군이 해방군 이런 논쟁은 진짜 1차원적인 거죠. 미국이 점령군이니 소련 해방군 이게 아니고 지금 일본이 지금 이 밑밥을 다 깔았고 이런 판에 지금 우리 21세기를 지금 이 통일을 해야 되는 판에 지금 정치 지도자들이 이런 논쟁하고 있으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제 생각에는. 네. 여야를 막론하고 일본의 이 치밀한 이 전략을 명철하게 뚫어볼 수 있어야 되는데 맨날 지금 뭐 이념 논쟁을 갖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이념이 아니라 지정학적 싸움이에요. 지금 이 책에 따르면. 네네. 그래서 일본의 전략은 그래서 잘 먹힌 거고. 먹혔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이 어떻게 됐습니까? 히로시마 원폭 투하가 8월 6일 됐거든요. 이거는 사실 대본령 참모 일지에 별로 중요하게 안 나타나요. 원폭이 투하돼 가지고 해도 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8월 9일 소련군이 이제 참 침공한 걸 더 중요시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됐다. 이제 패전의 타이밍이 왔다. 우리 항복 선언할 타이밍이 왔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고노에 후미마루 당시 이제 총리죠, 수상이죠. 소련 참전은 신이 준 선물이다라고 했다고 나오죠.
이제 결국 일본 항복할 타이밍을 잡았다는 거예요. 이 고노에 무이마루가 누구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일본에 군리할 때 다이카 계신 이후로 가마쿠라 막부할 때까지 몇백 년간 지배한 가문 있죠. 후지와라 가문. 네. 일본 왕을 어릴 때 왕 만들었다가 성인 되면 왕 없애고 하는 그 가문의 종손이에요. 이 사람이. 고노에 무이마루 수상이. 그 후지와라 가문이 연결돼 갖고 이까지. 고노에란 뜻이 근위예요. 근위. 가까이서 경호한다는 뜻이에요. 그 집안이에요. 그죠? 이 사람 이제 결국 조금 여담입니다. 외손자가 바로 누구냐면 그 일본 자민당을 최초로 자민당 정권 말고 93년에 자민당 연립 비자민당 정권이 만든 호소카와 모리히로 총리가 바로 이 사람의 외손자죠. 그러니까 일본도 완전히 막 세습 정책이긴 한데 이 바로 고노에 같은 경우는 결국 소련 참전의 신이 준 선물이고 히로히토 일본 왕 히로히토도 정말 참 진짜 희한한 말을 하죠. 어떻게 하느냐면 항복을 한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8월 14일에는 어떻게 말하냐면 미국의 원폭투하로 이제 더 이상 우리 일본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8월 17일에는 소련군 참전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일본이 버틸 수 없습니다. 둘 다 소련의 공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소련 때문에 우리는 항복한다. 이렇게 소련이 미국하고 전후 협상을 할 때 협상력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는 그냥 지고 말았으면 미국이 일본 점령해서 완전히 싹 뭐 분해하고 여기저기 찢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소련 참전을 끌어들임으로 해서 이제 일본이 해야 될 역할이 생겼고 그렇게 이제 미국과 잘 짝짝꿍 해갖고 정말 찢어져야 될 나라가 안 찢어지고 우리가 더 찢어져야죠. 본래는 일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뭐 동일본 서일본 아니면 최소한 북해도 지역은 소련이 가져가는 것이 맞는데 그게 안 돼버렸단 말이죠. 결국은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의 단독 지배를 벗어난 소련의 지정학적 구도가 이렇게 형성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일본이 바라던 대로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을 가혹하게 대할 수 없는 지정학적 환경을 일본은 이 지정을 활용해서 멋지게 만들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일본의 벌써 몇 년 전입니까? 70년도 전에 이걸 만들어냈는데 우리가 지금 이것들을 깨뚫어내지 못하면 진짜 우리가 분발하고 각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지정학이라는 게 이렇게 위치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같은 도라지라도 백두산에서 나면 산삼이 되는 거고, 그죠? 문경에서 나면 아주 좋은 또 약재가 될 수 있겠죠. 소백산에 간다면 소백지향 홍삼이 또 되는 겁니다. 소백지향 홍삼. 지금 뭐 액으로도 여러분이 만나보실 수가 있고 스틱으로 또 진액 끈끈하게 드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홍삼 젤리도 있습니다. 어르신들 또 젊은 분들 아이들까지 홍삼 몸에 좋은 건 다 아시잖아요. 또 여성분들을 위한 콜라겐도 있으니까 소백지향 홍삼 필요에 따라서 맛있게 드시면 되겠고요. 포털 사이트에서 소백지향 이렇게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소백산 우리 민족에게 또 굉장히 중요한 산 아니겠습니까? 소백산의 정기를 이어받은 소백지향 홍삼 많이들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본 이야기까지 좀 해봤고요. 그럼 이제 우리 주변에 또 그렇죠. 근데 중국 이야기는 저희가 예전에 시즌 1 때 팟캐스트에 그 숭홍빙 있지 않습니까? 화폐전쟁의 제자. 그 사람이 그때 지은 관점이라는 책을 소개를 했는데 그 관점에 보면 그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 있거든요. 중국에 관한 이야기는 그렇게 하는 걸로 정리를 하고 결국 오늘 또 하나의 주제가 왜 그런데 한국 전쟁은 끝나지가 않는가? 왜 우리는 냉전체제 다 없어지고 하는데 왜 우리는 이 분단 상태가 계속되고 있고 왜 강대국들은 다른 지역에서는 다 지금 뭐 평화협정 만들고 하는데 왜 한반도에서는 이렇게 적극 안 나서고 있는지 그것도 이제 지정학적으로 설명이 된다고 보는 거죠. 이 책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 중국 견제하려면 한반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브레진스키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거대한 체스판이라고 번역된 책에서 미국의 세계 전략에서 이 유라시아를 하나의 어떤 거대한 체스판을 볼 때 지정학적인 중심이 몇 군데 있다 이거죠. 이 중심을 놓치면 안 되는 지역인데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터키, 이란, 한국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국은 한국의 주한미군은 주일미군하고 연계돼 가지고 북한,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의 재무장도 견제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주한미군이 철수가 된다면 어떤 사태가 동아시아에 벌어질지 모른다. 그래서 있잖아요. 미국의 군인들이랄까 외교 안보 엘리트는 주한미군 철수에 엄청나게 민감하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한 말씀드리면 1976년에 카터 미국 대통령이 네. 선거 공약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내걸었어요. 선거 공약이에요. 그 미국 대통령 선거 공약? 네, 대선 선거 공약으로 주한미군 철수하겠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대통령 대선에 철수하겠다 했거든요. 어떤 사태가 벌어졌냐면요. 당시 주한미군 이제 사령부의 참모장이죠. 싱글러브 장군이라고 했어요. 싱글러브 장군. 이 사람이 항명을 해버렸거든요. 미국의 국가총사령관이 대통령인데 총사령관을 그 당시 중장인가 했을 거예요. 중장. 싱글러브 장군이 중장인데 본국 명령을 대통령 명령을 안 듣다고 항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본국에 소환돼갖고 전역 조치돼 버려서 쫓겨난 거예요. 그 정도로 강한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게 만약에 끝까지 카트가 주한미군 철수를 밀어붙여 끄잖아요. 네. 그럼 그 당시 미국 합참 있죠. 우리 지금 합참 있잖아요. 합동참모본부가 육해 공군 모든 장성이 근무하잖아요. 합참에 근무하는 모든 장성이 전원 사퇴를 결의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카트가 끝까지 고집한다면 우리 모든 장군들이 옷 벗고 우리는 군대 그만두겠다고. 그 정도로 내부 결의를 했죠. 주한미군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정도로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떻습니까? 주한미군 가지고 왜 우리가 잘 산 나라 지켜야 되느냐 하지만 당시 미국의 국방장관, 미국의 외교안보수석들이 꿈쩍도 안 하죠. 아무리 트럼프가 뭐라 해도. 이거는 이제 자기들의 핵심적인 이익이 걸려 있다고 보는 거죠. 러시아, 중국, 일본 등등을 견제하는 다 견제하는 다목적하던데. 반드시 중요한. 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만약 주한미군 철수가 되면 주일미군도 철수하는 여론이 생겨나요. 미국이 주한미군인데 왜 일본에 주일미군이 계속했느냐?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 군대가 나가되면 한국, 일본이 이제 미국 말 잘 들을까요? 안 듣겠죠. 이제 군대도 없는데 독재행보를 하겠죠. 그래 되면 동아시아의 군사 발판이 사라지는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나라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동남아시아는 아니 저기 한국, 일본도 하는데 왜 우리가? 다 그럼 미국이 아시아에서 지배력이 다 깨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막아야 된다 이거죠. 네. 자,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이런 주한미군 철수, 그러니까 만약에 이 주한미군 철수를 초래할 어떤 변화도 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반도 주도로 물론 한국 주도로 통일되면 미국은 좋죠. 한반도까지 영향력이 전체로 확대되니까.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군사적 충돌이나 결과가 너무 불확실한 거죠. 그리고 만약에 통일된 한국이 이제는 이제 미국 필요 없이 독자 노선 긋겠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리고 또 중국에 편향돼 버리면.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군사적 대립이 유지되고 현상화하는 게 최고 좋다 이거죠. 그래서 종전선언도 잘 응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왜 북한이 우리도 뭐 종전선언 하자고 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간단하다는 거죠. 워싱턴 그 포스트 분석에 따르면 첫 번째는 북한 비핵화의 진전이 있어야지 주한미군 철수 고려한다. 두 번째는 결국 그렇게 종전선언하면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하라는 소리 나오지 않느냐 이거죠. 이게 미국의 그 법 있잖아요. 트럼프 때 그 미국의 국방 수권 법안에 의회의 승인 없이 주한미군 병력은 22,0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한참 뉴스 나왔었죠. 근데 그거 사실 우리가 되게 부끄러워야 되거든요. 우리 주권 국가의 국민 입장에서는. 이거는 여야나 좌우 보수 진보를 떠나가지고 아니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 군대에 그거는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 병력을 22,000 이하로 감축할 수 없다고 미국 법으로 못을 받고 우리는 가만히 있습니까? 그걸 예를 들어서. 아니 저는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과 이것은 다른 문제 아닌가. 그래서 왜 이거에 대해서 보수나 진보에서 이 국가적인 자존심에 대해서 항의 발언을 한마디도 없는지에 대해서 참 좀 의문스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결국 주한미군 입장에서 미군 입장에서는 한반도 긴장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게 만든다는 거죠. 뭐 미국뿐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도 현 상황이 더 편할 수도 있겠네. 예,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도, 전쟁도, 혼란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국이 6.25 때 이제 자기들이 도왔잖아요. 북한을 도왔잖아요. 북한을. 근데 그 전쟁을 뭐라고 부릅니까? 항미 원조라고 하거든요. 미국에 대항해서 조선을 도왔다거든요. 핵심이 뭡니까? 항미가 핵심이에요. 미국에 대항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조선을 도운 게 아니라. 네. 이 말은 뭐냐? 결국은 북한이 미국의 영향권에 드는 것은 결사반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가 혹시나 평화가 돼가지고 주한미군은 계속 남아있고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중국의 턱앞까지 이제 미군이 들어왔다. 이건 도저히 견디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통일이 되면 너무 역량이 커지니까 중국이 제어하기 힘들다 이거죠. 그러니까 분단되고 대립하고 이러니까 큰 나라가 되기에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분단 구조에 제약이 있어야지 좋잖아요. 그러니까 한반도가 현상하기 좋은다는 거죠. 그리고 일본은 또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뭐 아시다시피 아까 일본의 심장을 겨누는 단도라고 했잖아요. 네. 한반도가 약해야지 단도가 느슨할수록 일본은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분단되어 있는 게 일본의 국가 이익에는 부합하죠. 네. 70년대 뭐 일본에
주미대사 우시지마가 그런 이야기 했다고 하는데 일본의 입장에서는 분단된 남북한 분단이 일본의 국익에 가장 부합한다. 공개적으로 깨놓고도 이야기했다고 하거든요. 사실은 정말 일본, 중국, 미국 다 이렇게 이 현 상황의 분단 유지 휴전 체제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긴장 완화에 적극 나설 용의가 없는 거죠. 유일한 나라가 이제 러시아가 냉전 이후로 국력이 약해지니까 안보적 관점에서 크게 한반도 상황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통일한국이 돼버리면 경제적으로 막 서로 통일한국에서 가스 파이프라인 같은 거 설치하고 이러면 소련은 도움이 되잖아요. 러시아가 오히려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는 오히려 이런 것들에게 유일하게 긴장 완화가 나쁘지 않다는 정도로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북핵 문제도 마찬가지로 결국 북한과 미국이나 이 주변국 사이의 정치적인 불신이라든지 이게 변화가 되지 않고서는 절대 북핵 문제 해결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근본적으로 적대적 관계가 해소가 돼야 되는데 여기도 그렇습니다. 지정학적 관계에서는 미국과 베트남이 그렇게 원수 같은 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수교를 했고 미국과 중국이 그렇게 전쟁을 서로 피를 흘렸지만 수교를 했고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 사이에도 반드시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변하지 않으란 법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어떻게 나타날지는 근본적으로 북한과 미국 사이에 서로 전략적인 이해관계가 같아야 되는데 그걸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갖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미약하지 않는가. 북한도 분명히 중국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단 말이죠. 너무 지금 중국에 80%를 의존하니까 중국한테 그게 그렇잖아요. 너무나 의존도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많아요. 2006년인가 2000년대 김정일 정권 시절에도 그 북한의 김정일이 이제 중국에 회담을 오랜만에 하러 갈 때 그게 이제 결국은 자칫 잘못하면 중국에 잘못된 메시지를 준다 해가지고 당시 중국의 리제강이라는 그 조직 지도부 부부장 김정일의 핵심 실세였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외신 남문희 시사저널 기자가 거의 신해주까지 갔던 김정일의 철도를 돌려서 버렸다는 거예요. 평양으로 다시. 절대 이래 가면 안 된다고. 우리 중국한테 이래 가면 완전히 조공하러 가는 거다. 무릎 꿇는 거다. 그 정도로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북한 내부에도 그런 반중 정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성택이 중국에게 너무 친화적인 행보를 가니까 개혁 개방 정책이 친화적이니까 장성택의 숙청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중국 행보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중국에 대해서 어떤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근본적으로 중국에 대한 견제라는 지금 미국의 가장 대정책 핵심 목표이기 때문에 이걸 고리로 해서 과연 북한하고 서로 협상을 할지 어떨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는 북핵 문제가 결국 그것도 지정학적인 이런 세력 균형이랄까 이런 것들 속에서 결국은 결정되지 않겠나라는 것이 이 저자의 이제 결론입니다. 안 그래도 북한에서 오신 분들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중국한테 고마워하는 건 고마워하는데 절대 뼛속까지 믿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고마움 같은 건 있더라도 정말 이 중국을 너무 좋고 너무 믿어서 지금까지 따라가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핵 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하는 것도 미국에 대한 것도 있지만 중국에 대한 경고도 분명히 있거든요. 함부로 하지 마라. 우리는 충분히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시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예전에 80년대만 해도 북중 국경 사이에 군대가 한 1개 사단 정도 얼마 배치 안 했거든요. 근데 그 90년대 중반 이후입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상당한 수가 배치돼 있거든요. 북한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급변 사태, 유사시에 중국 입장에서는 10만 명의 병력을 48시간 이내 평양에 배치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지금 다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로들을 깔고 그 어떤 장비를 다 준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들 자체는 서로 아무리 자기들끼리 순망치한 이과 이술의 관계를 하더라도 서로 기본적으로 이 지정학 관계는 국가와 국가끼리 끊임없이 서로 견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오늘 이 지정학의 힘이란 책 소개를 하면서 우리 정박님의 설명을 좀 들었는데 우리나라나 우리 주변을 둘러싼 이 나라들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넓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김정원님. 인간의 내면 막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사실 이런 구조적이고 거시적인 것들은 잘 몰랐는데 이런 변화에 따라서 그 구조적인 게 어떻게 사람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우리 많은 걸 겪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과정에 있어서 됐고 또 그다음에 일본이 갈릴 거를 우리나라가 대신 갈렸다라는 사실 처음 들어가지고 이렇게 무식했구나 느꼈습니다. 무식한 게 아닙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셨을 거예요. 아니 근데 이렇게 하다가 또 인간의 내면 세계에 관심 가지게 하거든요. 이 지정학 관심 가지다가 무슨 말이냐면 일본에 정확한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후다바테 시메인가 일본의 근대 소설을 개척한 이제 선구자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이 러시아에 대한 분노, 이 완전 러시아가 일본을 너무 괴롭힌다 이래가지고 이 러시아 놈들 알아야겠다 해가지고 러시아어를 공부했거든요. 그러면서 러시아 문학에 완전 빠져가지고 완전히 바뀌어진 거죠. 그래서 인간의 깊은 정신세계,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톨토이라든지 이런 걸 알게 되고 완전히 또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다 같이 영향을 또 사회과학과 인문학 다 같이 주고받고 하는 거죠. 네. 자, 오늘 저희가 지정학의 힘이라는 김동기 변호사의 책, 그래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책을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또 다음에 우리 김정원님과는 또 문학 작품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니까 뭐 그런 문학예술 뭐 이쪽으로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주신 우리 김정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 우리 시청해주신 또 팟캐스트 또 팟빵 또 플로어로 듣고 계신 많은 청취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부 마무리도 우리 플로어로 들으신 분들 위해서 노래 하나 좀 추천해 드릴까 하는데 어떤 노래 뭐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저 미나리 주제곡 레인송 추천해 드릴게요. 제목이 뭐예요? 미나리 주제곡. 이번에 윤여정 씨 주연상 받으신 레인송? 네. 이런 노래가 있어요. 자, 레인송 플로로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같이 감상하시면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